이사 관객과의 대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세영 배우님과 같이 영화 이야기 나눌 이은성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다들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와 같이 영화 이야기 나눠주실 특급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이세영 배우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해 주신 이세영입니다. 저희가 세영 배우님 출연자로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출연하지 않으신 영화로 이야기 나누는 건 처음이었죠? 네, 수성모 GV 때 같이 네.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렇게 출연작이 아닌 영화로 관객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서 영광을 느꼈고 재밌게 잘 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를 하면서 저도 왔는데요. 오늘 어마어마하게 더운 날이었죠. 오늘이 대서라고 하는 거를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고 알았는데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 이사를 보고 또 특별한 토크 프로그램까지 나누게 돼서 올 여름을 기억할 때 이날을 굉장히 오래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선 왔습니다. 영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저는 재혼항로라는 시리즈 촬영하고 있고요. 또 영화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어서 두 가지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쁜 일정으로도 여름을 보내고 계신 근황을 또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 해주시겠죠? 작품이 또 공개될 때 또 만나뵈면 좋겠고요. 오늘은 소마이 신즈 감독의 이사를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이사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관람 후에 전반적인 어떤 생각들 들었는지 소감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처음 이제 봤을 때는 아역 배우만 정말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또 너무 잘하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데뷔작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숨쉬듯이 그 인물 그 자체가 돼서 연기가 아닌 것 같이 연기를 하니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연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이 소마이신지 감독님이 진짜 한 장면 한 장면 모든 미장센이나 사운드나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다. 정말 디테일하시고 이게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랑 보이는 것도 되게 다르고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하시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되게 드라마를 저는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드라마랑은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기보다 되게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그냥 뭐지? 하고 궁금해서 따라가 보면 인물이 뭘 향해 가는지 그냥 거기서 딱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되게 심플하면서 놀랍고 재밌고 그래요. 전반적인 소감을 아마 비슷하게 영화를 보고 인상을 받으신 채로 지금 객석에 다들 앉아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해보고요. 영화가 폭풍우 치는 밤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느 집에서 잘 쓸 것 같지 않은 굉장히 예리한 가게 삼각형 식탁의 가족이 둘러앉은 모습으로 이 영화에서 주인공과 가족의 풍경이 소개가 처음 되는데요. 그 모양이 사실 불안하고 불균형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게다가 삼각형 중에 가장 날카로운 각이 스크린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바람에 관객의 마음을 아주 예리하게 찔러버리는 듯한 예감으로 영화가 날카롭게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때 렌이 하는 말이라고는 식탁에서 대화가 활기를 띠는 명랑한 가정 뭐 이런 식의 갑자기 CF 대사 같은 걸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범상하지 않은 시작을 알리는 이사의 첫 장면이고요. 이사, 그러니까 무빙이라는 제목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움직임이라는 의미로 읽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영화의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물리적인 이동을 하기도 하고 영화가 거치는 여러 장소의 무빙, 이동이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는 이전 세계와 다른 세계로의 이동을 하는 다음 세계로 나아가는 렌의 성장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까 렌이 너무 생생하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셨지만 사실 본인도 하셨잖아요. 어릴 때 연기하셨던 거 생각하면 처음 이세영 배우 등장하고 여러 작품에 출연했을 때 저희가 느꼈던 감상을 사실 아까 얘기해주신 셈인 거죠. 비슷한 나이대, 그 영화 속에 렌을 연기한 배우와 비슷한 나이대에 스크린에서도 이미 여러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9살 인생의 우림도 있고 당당하게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여자 장우림도 있고 여선생대 여제자의 미남도 있고 13살 수아의 수아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이세영 배우가 어린이 시절에 붙여왔던 캐릭터들이 떠오르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현장에서 어린이로서 직접 캐릭터를 연기할 때 보던 현장의 어떤 느낌이 있고 그 이후에 어린이가 주인공인 영화를 성인이 돼서 볼 때 좀 달리 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눈여겨보게 되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했고요. 이렇게 연기한 어린 배우들이 연기한 작품들을 볼 때는 정말 매번 놀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아까 그 예리한 이등변 삼각형 그 식탁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일단 범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 둘 사이에서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그냥 침묵만 이어지는 그 식탁에서 막 눈치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분위기 전환을 시도해보고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나가니까 눈치를 보는 그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이고 이 친구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래서 영화 끝날 때까지 너무 그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나이 때 그렇게 연기를 못했고 마치 이 친구는 저는 연기를 했는데 이분은 저보다 많아 있으시죠? 80년생이시니까요. 네. 예. 와 그냥 그 인물 자체로 살아 숨쉬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절제된 듯한 감정 표현들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말씀하신 모든 표현에 동의를 하지만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엔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혹시 이세영 배우가 어린이 시절에 스크린 연기를 하는 거 혹시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날 이후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굉장한 어린이가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소마이 신지 감독의 영화를 이 영화로 처음 보신 분들도 오늘 많이 아마 계시겠죠? 소마이 신지가 이제야 우리나라에 조금씩 소개되기 시작한 조금 늦게 당도한 일본의 편지 같은 감독인데요. 곧 8월에 여름정원이라는 작품도 개봉을 하는데 작년에 태풍클럽이 소개가 됐고 지금 이사가 두 번째, 그 여름정원까지 3개의 소마이 신지 영화가 1년 사이에 소개가 되는 셈입니다. 3개 영화 이미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들에서 감지한 소마이 신지라는 감독의 매력이 무엇일지도 궁금하고 이게 굉장히 과거의 영화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이사도 93년도 영화인데 아주 오랜 시간을 건너서 우리에게 이 당도한 그 시차가 또 어떻게 느껴졌는지도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떤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의 굉장히 관심과 사랑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어른들이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특히 태풍클럽에서는 어른들을 거의 안 보여주고 배제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시차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때 어떤 사회적 어떤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그래서 지금 봐도 전혀 어떤 어떤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작품들이었고 또 색감이 너무 청량하고 예쁘다. 그 세 작품 모두 여름 배경이었고 또 어떤 인물들의 감정이 어떤 날씨나 숲, 흔들리는 숲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보면서 되게 아무튼 감동도 많이 받고 되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개성 있고 창의적이고 딱 한 가지 답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의 여지를 되게 열어주는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어렵다 하면서 봤습니다.
어렵지만 매력이 있고 조금 더 탐구해보고 싶은 세계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성장은 여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름의 계절감을 담아내는 감독이기도 한데요. 소마이 신지가 어떤 영화를 만든 세계를 갖고 있는 감독인지 잠시 얘기를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보신 이사라는 작품은 원작이 따로 있습니다. 히코 다나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 오리코시, 이게 일본어로 이사라는 제목인데요. 한국 제목으로는 2개의 집으로 출간이 된 원작 작품이 있고요. 사실상 부모가 별거를 한다, 나아가 이혼을 한다, 그래서 아이에게 아빠 집, 엄마 집 2개의 집이 생긴다는 설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톤앤 매너를 가진 어린이 동화책, 그리고 오늘 보신 이사라는 작품으로 분리가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마이 신지 감독은 원래 도쿄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중간에 그만두고 리카츠 프로덕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덕션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리카츠 프로덕션에서 8년 동안 로망 포르노 장르를 많이 제작을 하면서 연출부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서 발굴된 지금 동시대 영화 감독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1980년에 독립해서 2001년에 사망할 때까지 총 13편의 작품을 만든 영화 감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획전, 특별전 등을 통해서 소개가 된 적이 있지만 정식 개봉을 한 것은 태풍클럽 이후 이사가 지금 2번째고요. 예전에 만들어진 영화가 어떻게 지금 2020년대 다시 우리에게 당도하게 되었는가 하면, 지난해 공개된 태풍클럽은 1985년도 작품인데 이게 먼저 2023년에 4K 화질로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배급 차례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사가 된 건데요. 이 작품은 93년도에 칸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상영을 했던 작품인데, 이게 2023년에 복원 과정을 거치게 돼요. 베니스 국제영화제 주도로 다시 복원 작업을 거치게 되고, 이후 세계 시장에서 다시 순회하듯 개봉이 시작된 것이 바로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각본가로는 오쿠데리 사토코라는 각본가가 참여를 했는데, 이름을 들으면 낯설실 수도 있겠지만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늑대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각본에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이 영화를 보고 저 영화의 각본가와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일하게 돼서 만든 작품이 바로 이후에 등장하게 된 늑대아이라는 작품이고요. 소마이 신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일본의 평론가인 하스미 시게이코가 남긴 말입니다. 소마이 신지를 일컬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본 스튜디오 시스템의 종말과 독립영화 부흥을 잇는 잃어버린 고리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뉴웨이브를 이끈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에게 조금 시차를 두고 늦게 찾아온 아주 저명한 감독이라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 속의 주인공 렌은 한 번 보면 정말 잊히지 않는 캐릭터예요. 아까 잠깐 그 렌의 매력을 감지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독보적인 캐릭터의 매력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또 그 배우가 연기했기에 느낀 또 매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렌은 저는 렌이랑 배우가 분리돼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조금 장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남자 후배 아버지의 직장 후배랑 집에서 얘기하면서 장난칠 때 렌이 보고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조금 뭔가 열이 받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맞는데, 뭔가 어른들 살짝 그 목욕하는 장면들이 좀 클리셰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귀여우면서 예쁘고 또 위트 있고 이제 그런 장난기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 캐릭터 자체가 조금 개구진 면도 있겠지만 이 배우도 되게 개구지고 장난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 이렇게 복싱으로 때리고서 도망갈 때도 보면은 문어크로 도망가는데 저게 애드립일까? 아니면 실제 대본에 나와 있었던 장면일까?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장난기 있는 사람이어서 조금 캐릭터에 묻어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내내 재미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알만한 건 아는 나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어려도 사실 이 느낌이 안 날 것 같고, 이보다 조금 성장한 시기에 같은 일을 겪고도 아마 이 느낌이 안 날 것 같다. 딱 이 12살, 13살 요 무렵에 여자아이가 부모의 별거통을 겪을 만한 감정을 그렸기에 이 영화가 정말 매력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속이 깊은 부분이 있어요. 아빠랑 식탁에 마주하고 있을 때 아유 이 양반이 혼자 뭐 제대로 먹고 살 수나 있을지 걱정을 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이웃들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주의를 줄 줄도 아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한 나이, 학교에 가면 이게 어쩌면 놀림거리나 나를 따돌릴 만한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지하기 시작한 나이에 부모의 별거는 아마 이 아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이겠죠. 그리고 부모들은 번번이 그 마음을 놓쳐버리죠. 마치 기린 인형을 아버지가 잡지 못하고 슬로우 화면으로 무심하게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놓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렌이 계속 달리는 인물이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삿짐 트럭을 따라 뛰기도 하고, 학교 실험실에 불을 지른 다음에 어머니가 쫓아왔을 때 막 도망쳐서 뛰어서 버스에 올라타기도 하고, 이 달리기는 사실 이 아이한테 가장 궁극의 저항의 방식인 동시에 어른들의 세계를 빨리 이해하고 따라잡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힘껏 도망치고 싶은 마음의 반영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포착을 해내죠. 이 렌을 연기한 배우는 타바타 토모코라는 배우였는데요. 이 역할을 연기할 배우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오디션을 우리 제작진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통 일식집을 대대로 운영하는 타바타 가문에 초등학생 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이를 만났는데, 이 어린이가 달리고 막 이런 모습을 가만히 유독 관찰하다가 어린아이인데 왜 이렇게 얘는 느리게 움직이지라는 생각을 감독이 했대요. 그래서 침착하다는 게 아니라 평소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달릴 때 유독 빠른 느낌의 어린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쁨이든 노여움이든 슬픔이든 행복 같은 걸 조금 많이 쌓아두고 사는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렌으로 캐스팅을 했다고 하고요. 80년생이라 이 영화를 찍을 때 배우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이후에 피와 뼈라는 최양일 감독의 영화로 2004년에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지금도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렌과 비슷한 나이에 자기의 경험을 또 떠올리게 되는 작품이기도 한데, 이세영 배우님은 이 나이 때 어떤 어린이였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는? 제가 그때 이제 여선생 대 여제자를 찍고 9살 인생 찍었을 때가 12살이거든요. 그리고 대장금 출연하고 그랬는데, 그 제가 나중에 커서 들었는데, 그 기자님이 어떤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뭔가 그 아이한테, 아이니까 조금 놀리듯이 물어보신 게 아닌가, 나를 아이라고 무시하시나? 좀 되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들었나 봐요. 조금 제가 저 몇 년째 이 일을 저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어른들 사이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렌이랑은 반대로 조금 감정이나 어떤 그런 속도들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눈치채거나 하는 것들이. 그러나 어린이로서 느꼈던 불안은 비슷비슷하게 모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도 극강의 T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였다면 되게 감정이 흔들리고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정말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회생활을 너무 빨리 시작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의 세계를 어깨너머로 빨리빨리 보고 배워야 하고,
또 말하자면 혼나지 않기 위해 자기 몫을 제대로 해야 하는 좀 터프한 어린 시절을 보낸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이 느꼈던 불안감은 대처하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적으로 남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긴 한데요. 이세영 분은 어떤 장면들 기억에 남으세요? 정말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급하게 학교에서 뛰쳐나와서 막 달리잖아요. 그 연두색 티셔츠를 입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쭉 뛰면서 길 건너편을 계속 가요. 그러고서 쭉 가면 이삿짐 차가 있고 그러고서 왜 자꾸 저쪽을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보지 하면은 이제 아빠가 있는 데를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냥 좀 보였던 것 같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굳이 보여주지 않잖아요. 또 엄마가 아이가 아빠 집에 간 사이에 이제 귀가했을 때 혼자 방문을 아주 조금 열어서 보고 다시 닫는데 그때도 굳이 보여주지 않고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보였던 것 같고 또 엄마가 먼저 그 둘만의 계약서를 위반을 하잖아요. 그러고서 엄마가 말한 대로 빨래를 걷고 하다가 되게 렌은 그래도 착하구나 되게 어른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뚜벅뚜벅 가서 엄마가 먼저 이제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푹 찢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러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엄마가 봤을 때 완전 산산조각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러니까 되게 느리지만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게 뭔가 명확하고 되게 야무진 친구 같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매력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색감도 조금 궁금했어요. 그 어떤 이게 현실이고 이 문제를 완전히 인지한 순간부터는 다시는 연두색을 입지 않더라고요. 그 렌이 잠옷은 초록색인데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흰색 그렇게 입고 그런 어떤 의상의 색깔 이런 게 다 좀 의도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꼽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엔딩 장면이 조금은 연극같이 모든 이제 물건들이 되게 정말 대놓고 소품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의 변화를 한 테이크로 보여주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 렌이 과거의 렌을 안아주는 바닷가에서의 장면도 저는 되게 씁쓸하고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그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를 안아주는 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사실 소마이 신지 감독의 영화로 이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후의 작품을 보실 때 조금 당황스러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말랑하고 청량한 정서만 만드는 감독은 전혀 아니거든요. 태풍클럽 같은 작품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에너지를 조금 감지하실 텐데요. 소마이 신지가 가지고 있는 그 불균질한 에너지가 가장 구체적으로 튀어나오는 장면은 렌이 화장실에 자발적으로 본인을 가뒀을 때 장면이죠. 이때 아마 촬영 상황을 생각해보면 매직아워 안에 찍느라고 정말 온갖 고생을 배우들이 했을 텐데 그 좁은 복도에서 4명의 어른이 거의 얽히고 설켜있는 이 장면의 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결혼 생활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왜 이 부부가 결국에는 별것까지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감정적인 촉발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장면이고 카메라 각도도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폐쇄공포증을 부를 정도로 갑갑한 앵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관계 그리고 균열이 어떠한 폭력성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에 인상이 깊은 장면이고요. 이 장면을 포함해서 이 영화에서는 롱테이크 장면을 굉장히 많이 감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롱테이크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소마이 신지 한 명만 쓰는 기법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 롱테이크 안에서 배우들에게 얼마나 자율성을 열어주는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우의 움직임과 표정을 포착하는 방식과도 이 소마이 신지 롱테이크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주하고 싸우고 분주하게 그 역동하는 배우들의 움직임에 공간을 열어주는 카메라로서의 롱테이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인물들이 공간을 그냥 자유롭게 다니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대표적인 장면으로는 집에서 나즈나와 렌 사이에 갑작스러운 술래잡기가 벌어지는 장면 같은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오해 신지 감독이 쓰는 롱테이크는 인물의 어떤 표정의 미묘한 변화를 잡아낸다기보다 행동의 변화에서 더 많은 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데요. 이를테면 걷다가 갑자기 뛴다.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움직인다. 술 취한 나즈나가 갑자기 바닥을 기어서 시어머니의 사당 앞에 가서 신세한탄을 한다. 이렇게 동작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비언어직 방식으로 공간의 맥락 전체에서 감지되는 것을 롱테이크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그 안에서 말보다 더 다양한 감정들을 캐치해낼 수 있다는 것도 이 감독이 사용하는 롱테이크의 기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원작 소설이 있다라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똑같이 되는가가 궁금하실 것 같지만 사실상 별거한다는 설정 외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고요. 비와호에 가는 것도 어릴 때 비와호에 갔던 사진을 보는 정도로만 제시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처음에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다시 그 내용을 고쳐서 렌이 자기만의 계약서를 넣는 장면도 있고, 뒷부분의 축제부터의 장면은 사실상 이 영화가 거의 만들어낸 장면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원작과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렌이 너무 독보적인 매력이 있긴 하지만 렌을 제외하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렌을 제외하고 가장 흥미로웠던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그 콧구멍으로 오카리나를 불던 친구 있죠. 저는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저의 어린 시절에도 그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캐릭터 진짜 매력이 있죠. 아까 그 늑대아이의 각본을 쓴 각본가와 같이 이야기를 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아이에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감수성을 그 오카리나 장면을 통해서 표현해준 것이 아닌가 싶고, 아이들은 사실 갑자기 되게 기이하게 행동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말씀하신 코로 오카리나 연주하거나 미노루가 야, 지금도 간신히 봐줄 만한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의 포착까지 놓치지 않고 잡아낸 것이 이 영화의 각본상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그 후배 연인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이게 90년대 초반 상황인 걸 생각을 하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대가족 구조가 점점 붕괴가 되고, 우리가 사회면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던 핵가족 시대, 뭐 조금 소규모 가족의 시대가 도래한 딱 그 시점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사회적인 금기로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혼, 별거, 한부모 이런 식의 구조가 조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던 시기라는 점에서 이 커플이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이 후배와 애인이 결혼과 출산을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보여주잖아요. 임신을 한 것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가정은 과연 그럼 안정적인 것인가? 별거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저건 괜찮은 건가라는 것을 렌의 시선으로 사실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불안정성을 우리가 렌의 시선을 통해 보게 되는 건데, 대화를 엿듣잖아요. 그 둘이 하는 대화를 엿듣고, 그렇다면 렌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런 질문을 심게 되겠죠. 그럼 나는 왜 태어났지?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왜 낳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법한 구조를 그 커플을 통해 심어준다는 점도 사실 굉장한 캐릭터의 어떤 밀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장면은 이런 상징이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석을 즐겁게 붙일 만한 영화라 생각도 드는데요. 흥미롭게 발견한 상징이 좀 있으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장면 이후에 그 엄마가 유리창을 깨고 이제 그 복도에서 대치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 그 여자 후배도 꽃무늬가 들어간 원피스를 입고 있고, 렌도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뭔가 셔츠에 정장 바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 둘을 조금 더 이렇게 무녀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타인과 그렇게 연출을 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혹은 이제 엔딩쯤에 나오는 바닷가 장면에서 모녀가 같이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게 호시절이었기 때문에, 호시절이거나 혹은 얘가 엄마가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또한 렌처럼 될 거고, 이 후배 또한 그 렌의 엄마처럼 뭔가 괴로워한다거나 그런 걸 암시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조금 계속 궁금했던 거는
뒤에 그 바닷가 쪽 가기 전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통과 의례를 거치듯이 이렇게 산속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흰 옷을 입고 가는데 이제 계속 보인다를 보여주고 배가 아픈 듯이 이렇게 웅크리고 그래서 아 이게 초경을 분명히 의미하는 거겠다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피는 또 묻어나오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도 좀 궁금했고요. 또 바닷가에서 엄마가 렌을 드디어 발견해서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 말을 걸 때 시선을 돌리면서 카메라 렌즈 정중앙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가깝게 렌즈 쪽을 바라보거든요. 마치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보란 듯이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혹은 엄마한테 티 안 낼 거야. 그렇게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카메라 렌즈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단순한 실수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 한 군데도 의도가 아닌 장면이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말씀하신 모든 것에 사실 동의를 해요. 그리고 그 배가 아파서 쪼그리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인데 남성분들이 그 장면을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 관객들은 사실 직관적으로 눈치를 채는 장면이거든요. 초경이 시작이 되는 것 같다. 저걸로 뭔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걸 짐작을 하는데 남자 관객분들은 갑자기 배가 왜 아프지? 뭐 차가운 거 먹어서 그런가 정도의 인상으로 반응을 받아들이신다는 게 굉장히 그 장면을 두고 재미있는 차이이기도 하죠. 세영 배우도 그 장면을 당연히 기민하게 포착하신 점이 재미있는 것 같고요. 사실 렌즈를 바라볼 때 렌의 모습은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의미의 해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그 장면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찍다가 감독한테 그만 좀 찍어라는 느낌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긴 하지만 세영 배우님 해석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을 하죠. 제가 생각한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는 비입니다. 사실 소마이 감독 영화를 보게 되면 비, 압도적인 양의 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보통은 인물들의 인생에 드리워진 어쩌할 수 없는 무게가 사실은 비, 쏟아지는 물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화에서 렌이 비가 그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초반 장면이 있어요. 근데 장마를 사실 사람이 어떻게 물리적인 힘으로 막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별거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인물에게 육박해오는 정말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에 압박해오는 무언가로서 영화에서는 물, 수영장, 샤워실, 비 이런 걸로 소마이 신지 감독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장면이 더 있죠. 마트에서 그 같은 반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싸우다가 갑자기 친구가 됐죠. 마트에서. 그러다가 함께 비탈길을 올라갔을 때 아버지의 새 애인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 친구로부터. 그럴 때 렌의 불안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물에게 가해지는 심리적인 압박을 그런 물리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엄청난 양의 비라는 해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후반부에 이르러서 분위기가 엄청나게 전환을 하잖아요. 사실 초중반 분위기로는 그 비와우 주변에 아주 신비로운 모험의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감지가 사전엔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좀 영적인 분위기마저 풍기는 모험의 장면인데 이 같은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도 궁금하고 영화 안에서 그런 톤의 변화가 왜 필요하다고 감지하셨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시기부터가 조금 한 단계 넘어가는 변곡점 같은데요. 그 뒤에부터는 크게 사건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 감정으로 서사로 그냥 끌고 가는 느낌인데 더 인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 세 단계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무슨 문 같은 데를 이렇게 통과하는 것 같고 의식을 치르듯이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흰 옷을 입고 갔는데 물에 맞아서 받은 옷도 또 하얀 옷이고
그러고서 이제 그 산속을 헤매는 장면들이 처음에는 불길 때문에 되게 붉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푸르게 그 달빛을 받아서 푸른 조명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문을 통과하면서부터 이제 물과 불과 바다 그렇게 다 보이는 이제 그 해안가로 이제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름을 지나야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듯이 꼭 거쳐가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조금 강조하려고 하셨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까먹었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네네네. 이어갈까요? 사실 이 영화는 굉장한 사실주의야. 방금 설명하신 초현실주의가 완전 이렇게 혼합된 느낌을 주는 영화인데, 불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꽃놀이에 처음에 그 밧줄이 장면에서 등장을 하다가 들판의 불놀이로 다시 그 불의 이미지가 전환이 되고, 이후에는 숲에 피어오른 밤안개라든지 호수에서 펼쳐지는 마쓰리, 그러니까 이 아이만 볼 수 있는 마쓰리라든지 좀 대담한 분위기의 전환이고 몽환적인 터치 후반부로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렌은 부모의 갈등, 부모의 결과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하는 후반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로 가기 전에 노인을 잠깐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이를 하늘로 오래전에 떠나보낸 노인의 사연이 잠깐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죠. 옛 추억이라는 거는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 가로 열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잊어버리고 무언가나 남는 일이 될 거야 라는 깨달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죠. 이후에 비와로 주변을 계속 탐험하는 렌의 모험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렌은 처음에 여러 가지 애를 썼죠. 엄마의 규칙을 거부하기도 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도 보고, 아빠한테 숙제도 내주고, 그 숙제 답을 듣기도 하지만 결국 성장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 혼자서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 방학 숙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독은 영화를 만들고 나서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부모가 나를 낳았을까? 라고 묻는 것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일단 태어나버린 이 세계 안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성장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을 늘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렌이 처음에 학교 연구실에 불을 지를 정도의 강단이 있는 아이잖아요. 몰라 하면서 불을 막 내버리는 장면이 있는데, 불이라는 건 사실 이 렌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것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진을 태울 때도 불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불이라는 거는 기억을 계속 뺏어가는 어떤 것이죠. 없애버리는 것, 뺏어가는 것. 그런데 마츠리에서, 그러니까 축제에서의 불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불을 피우는 이유는 그해의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서잖아요. 이 여름의 어떤 축제 분위기를 달구기 위해서고, 그걸 통과한 렌은 불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라는 것도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을 때는 기억이라는 것이 불을 통해 사라진다기보다 그냥 내 삶의 어딘가로 시간과 경험으로 간직되는 것이라는 과정을 그 불타는 마츠리 수레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때 대사가 참 인상적이에요. 과거를 떠나보내면서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정말 탁월한 대사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유추해 보셨어요? 축하합니다 라는 말을 건네는 렌의 마음은? 저는 그때 조금 궁금했던 게, 우리가 새해 인사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정해진 어떤 관용어 같은 표현들이 있듯이 그런 표현을 원래 하는 것인지 좀 궁금했고요. 일단은 축하한다는 말과 웃고 있는 표정과는 정반대로 저는 그 장면이 뭔가 진정한 성장이라기보다는 뭔가 되게 처절해 보이고 절규하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성장해내야만 하는, 성장을 강요받은 느낌이었어요. 성장보다는 성숙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웃고 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도 불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불을 스스로 피우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지금은 들지만 영화를 보면서는 저 웃는 얼굴이 살짝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웃어야만 해 하면서 웃는 표정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그 축하합니다라는 대사 자체가 어떻게 저런 대사를 생각해냈을까. 너무너무 그리고 되게 그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과거의 그 행복했던 시절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없이 되게 좀 섬찟하게 뒤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렌이 과거에 자기 자신을 뭔가 좀 지키려는 거지. 되게 다급하게 갑자기 축하합니다 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뭔가 그 장면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한 말 같아서 저는 되게 대비되는 축하한다는 말이 되게 처절하고 더 쓸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는 해석이네요. 저도 그 대사가 탁월하다고 느꼈던 가장 큰 이유가 만약에 저더러 대사 쓰라고 했으면 전 진짜 단순하게 썼을 것 같거든요. 잘 가, 뭐 안녕, 뭐 고마웠어 정도의 대사를 생각할 것 같은데 축하합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긴 단어도 아니고 정말 짧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축하에는 되게 묘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생일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일이 사실 마냥 행복한 날만은 아닌 거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뭐 고통의 기억일 수도 있고 생일이라는 게 마냥 어떤 축복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의미 축하합니다라는 이 말은 곱씹을수록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발화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대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 장면까지 보고 나면 그리고 엔드 크레딧 장면에서 아까 세영 배우가 짚어주셨듯이 여러 시간을 통과하면서 교복을 입은 것까지는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후엔 대체 어떤 아이가 되었나 너무나 궁금한 상상을 안고 영화관 밖에 나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 상상을 하시겠지만 이 원작을 쓴 작가가 상상한 렌의 이후의 모습이 있습니다. 원작 소설을 90년에 내놓고 2013년에 개정판을 내놓으면서 렌이 30대가 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글을 덧붙인 개정판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세영 배우님께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렌이 어떤 어른이 되었는가를 세영 배우님이 이 작가의 시선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라 하니 우리 부모님이 헤어졌을 때 신문 사이에 있던 아파트 광고지에 그려진 구조를 유심히 보고는 했던 생각이 나네요. 정말 다양한 구조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다양한 가족을 상상했습니다. 사이좋은 부모와 아이 한 명, 사이좋은 부모와 언니 동생, 사이 나쁜 부모가 등을 돌리고 자는 침실과 부모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아이, 엄마와 딸만 있는 집, 아빠와 딸만 있는 집 등등. 아침은 식탁에서 어떤 식사를 할까? 욕실은 아이가 부모에게 항의하며 버틸 만큼 충분히 넓은가? 온 가족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소파에는 어떤 순서로 앉을까? 마음에 드는 구조는 가위로 오려 모아서 마치 어렸을 적 했던 소꿉장난처럼 다양한 구조의 집에 가족을 살게 했습니다. 이런 구절로 작가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짤막한 글의 제목에는 2013년 이친 시절에 관한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30대 렌은 작가의 상상 안에서는 건축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의 구조, 가정의 구조를 조금 더 생각하는 어른으로 자라났고 책의 마지막에는 자기의 잠든 딸을 바라보는 그 렌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요. 작가가 상상한 30대는 이렇지만 또 여러분의 기억 안에서는 이 렌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지도 궁금해지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 둘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객석에도 혹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혹시 영화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 관객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초등교사를 꿈꾸고 있어서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의 감정이나 표현, 그리고 상처에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렌의 격렬한 반응들을 보면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감정,
이혼과 죽음이라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별들이 겹치면서 렌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모습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어린들의 논리에 대한 적절한 대항하는 저항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기자님이랑 배우님은 이 영화 속 렌의 반항과 감정 폭발이 단순한 성장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요즘 사회에서 금쪽이라고처럼 이렇게 불리는 아이들의 모습과 이 작품이 어떤 연결점을 줄 수 있을지도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행동,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데 그 뉴스에 연쇄 방화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되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이유로 그냥 불을 지르고, 그래서 렌도 이게 되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불을 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조금 받아들였고, 또 저는 금쪽이 같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의 탓이다, 부모 잘못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 앞에서 아이가 그렇게 눈치 보게 하는 것도 학대이고, 저는 너무 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렌처럼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렌이 하는 모든 행동들에는 어떤 이 아이가 느낀 이제 감정과 이유들이 다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는 애어른이 되어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교사가 되신 이후에 콧구멍으로 오카리나를 든 학생이 교실에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너무 일단 궁금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쪽이란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게, 렌은 저는 부모 마음을 최선으로 헤아려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원작에는 이 얘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계약서를 내민 건 엄마의 굉장히 일방적인 처사잖아요. 지금 렌의 마음이 어떤지, 엄마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아닌지를 묻기도 전에 너랑 나랑은 잘 살아야 되니까 이 계약서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마치 무슨 법적 대리인 같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거기서 엄마가 내민 계약서가 일을 위한 계약서라는 것을 원작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 아까 제가 렌이 다시 계약서를 고쳐서 내미는 설정이 원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렌이 어떻게 고치냐면 일을 위한 계약서가 아니라 3-1을 위한 계약서라는 이름을 다시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명인데 지금 1명이 빠져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제가 얘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라는 계약서를 내밀거든요. 그만큼 가족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더 많이 고민하는 건 렌이라는 생각이 들고, 성장톤 이상의 행동이긴 하죠. 왜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저는 지나와서 잊을 뿐이지 진짜 죽을 만큼 용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고, 나는 참았는데 엄마 아빠는 왜 이걸 참지 못하는 건지에 대한 스스로 답도 찾아야 되고, 변화하는 몸도 자기가 본능적으로 적응을 해야 되고, 거쳐야 될 게 너무 많은 시기예요. 그런데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의 말처럼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용수던 시절의 기억을 세세하게 못하는 것 뿐이죠. 성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순간에는 그렇게 죽을 만큼 애를 써야, 정말 렌이 여기서 한번 죽었다 깨어난 것 같은 환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정도의 애를 써야 넘을 수 있는 게 또 한 단계 나아가는 시간의 어떤 역설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좋은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관객분? 저쪽 가운데 줄 쪽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손 잠깐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영화에서 노인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노인분이 망각에 대한 이점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마지막 바닷가에서 같이 자기가 바라봤던 과거의 자신과 같이 삐뚤어서 내려와서
부모님이랑 장면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기자님이랑 부모님께서 자기가 갖고 있을 때 이 노인 대신 이런 중요한 역할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캐릭터 만드실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생각하실 시간을 잠깐 드릴까요? 먼저 하시겠어요? 좀 더 그럴듯한 답변을 네. 저는 좋은 연출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을 대체할 분은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뭔가 렌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로 저는 그 학교 친구 그 되게 통통한 남자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어떤 이렇게 해봐 하면서 어떤 방식을 어떤 한 방법을 좀 제안해 준 것처럼 어떤 친구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렇게 뭐 어른들은 그렇대 이러면서 또 렌하고 소통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이미 시간을 아주 오래 겪은 노인이라는 점도 좋았는데 그 사람이 자식을 잃은 사람이라는 설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곁에 나이 든 딸도 있지만 언젠가 어느 시점에 자식을 잃었고 그래서 렌의 입장에서는 나이 든 아빠와 딸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하나의 모델링처럼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이가 하나 없는 가정이라고 하는 건 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던 정상가족의 형태는 아닌 거잖아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집에는 할머니도 없고 아이 하나도 이미 없다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만약에 제가 소마신지 감독이었으면 물론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만들지 못했겠지만 우리 사회가 소위 정상가정이라고 부르는 가족을 만나게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한부모 가정과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가족이 아닌데 가족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너가 알고 있는 3명의 관계가 깨졌지만 3 빼기 1이 됐지만 그게 불완전한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가족의 형태를 그 장면에 등장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하나 더 받아볼까요? 이세영 배우님이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미안해요. 무거운 질문. 그럴까요? 네, 그럼 맨 앞에 계신 분께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그 후반부에 어두운 숲속에서 렌이 쭈그리고 앉아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갑자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불이 정화의 이미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볼 때 그 배경 음악이 약간 장엄하고 약간 현악기가 되게 깊은 배경음이 깔려서 이 장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정화의 느낌보다는 좀 어두운 느낌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게 정화의 느낌, 정화의 의미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뭔가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워낙 그 앞에서부터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 그 교실에 보면은 그 오카리나 분은 아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지나가는 정말 한 명 한 명이 거기 실제로 살아있는 애 같아요. 막 이상한 춤추는 애도 있고요. 야, 연기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할까. 그래서 그냥 뭔가 자기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그냥 분출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정화의 의식으로 향해 가면서 한 단계 관문을 넘어 이제 그 새벽의 불빛을 받으며 이제 산속을 갈 때 조금 뭔가 감정 표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자세한 답변을 이제 기자님께 부탁드리고 또 그 흰색 옷이 뭔가 의식을 치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화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랑 어떤 여기서는 어떤 의도로 그런 음악과
연출을 하신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 그 음악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하면은 4294 시게야키라고 일본 영화음악을 굉장히 많이 담당했던 음악 감독의 음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랑 오토바이 타는 장면부터 음악의 톤이 조금 바뀌잖아요. 그 전에는 굉장히 발랄한 보컬이나 베이스의 음악들이 들리다가 갑자기 굉장히 장엄한 분위기의 음악으로 바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떤 포인트는 이게 좀 장송곡처럼, 진원곡처럼 들리는 어떤 느낌마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부에 렌이 하얀 옷을 입고 그 숲속을 헤매는 장면은 어떤 의미에서 한번 죽었다 깨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나아가야만 가능한 어떤 성장을 겪는 과정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음악이 굉장히 잘 붙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어떤 그 영화 기자라기보다 그냥 관객 1로서의 입장인데, 인간적으로 소리 지를 장면 하나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상황이 많고 어린아이가 감내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 장면도 안 줬으면 소마이시츠 감독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라도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아이로 남을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장면입니다. 시시한 답변이네요. 죄송합니다. 보면은 아이가 울어도 소리 내서 우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누워서 울 때도 눈물이 흐르지도 않고 그냥 딱 맺혀 있고, 화장실에서도 그 엄마가 유리창 깬 이후에 이제 화장실에서 혼자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 소리 지르는 것도 막 되게 과격하게 막 왜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뭔가 야호 하듯이 그냥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이답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어디서 보셨어요? 이쪽 끝에서 일단 영화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렌이 극 중에서 13살 초등학생인 나이잖아요. 근데 만약 렌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 나이도 사실 미성숙한 나이기도 하고 되게 뭔가 사춘기도 조금 겪고 그럴 텐데, 만약 렌의 나이대가 그렇게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경우에 렌의 감정이나 뭔가 크게 특별한 특징? 그런 게 어떻게 조금 바뀌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렌이 굉장히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의상 색깔도 엄마랑 계속 뭔가 색감이 맞고, 렌이 어떤 다혈질이라거나 그런 기질들이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렌이 중학생이었다면 어린 시절에 좀 눈치가 빨랐던 저처럼 뭔가 그런 모습들이 조금 결합이 돼서 두 분의 일은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난 용돈만 주면 돼.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이대 설정이 조금 딱 그 시기였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아까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세상을 많이 알아도 안 되고 너무 몰라도 안 되고 어렴풋이 그냥 인지하는 정도의 나이대여야만 이 작품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 렌이 어떻게 됐을까는 태풍클럽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그 나이대가 중고등학생 때 딱 그 나이대 아이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나 아니면 성장을 겪으면서 겪는 엄청난 불안과 충동을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지가 그 영화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사랑 9살 인생을 엮어서 소개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9살 인생에 나온 구절을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마침 있어가지고, 9살 인생이 위기철이라는 작가가 쓴 91년 9살 인생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멋진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서양의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지나치게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9살은 세상을 느낄 만한 나이다. 다행히 내 9살은 지나치게 행복했던 편은 아니었고, 그리하여 나 또한 세상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세상을 어렴풋이 감지할 만한 나이라는 점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9살이 이럴 나이라면 그게 조금 자기만의 생각으로 무르익은 게 10살이 조금 넘었을 때 생각이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9살, 10살 때 세상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걸요? 나의 부모도 안다고 생각하고 나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저는 그래서 이 나이대 소녀인 게 이 나이대를 거친 학생인 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퍼컬러 한 번 더 추천합니다. 네. 오늘 여러 분의 의견도 같이 받아보면서 세영 배우님과 소마이 신지 감독 이사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관객들과 이야기 나눈 소감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고 자리 마무리할까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자리를 준비할 때는 너무 걱정되고 제 짧은 식견으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걱정이 앞섰는데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고 이 자리에 오면서 오늘은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 제가 평소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아까 준비하면서 조금 여쭤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진짜로 이 자리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렌이 자기만의 성장을 겪느라 너무 힘든 여름을 보내는데 마침 또 여름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 오늘이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는 하지만 여름이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의 여름은 부디 수월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내일 이사가 개봉을 하는데 오늘 영화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을 부탁드려서 더 많은 분들이 렌을 만날 수 있도록 소마이 신지 감독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려주신 이세영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 질문이 하나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 앞에 초록색 티셔츠 입으신 분께 질문인데요. 혹시 그 티셔츠를 고르신 데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왜냐면 저는 오늘 의상을 고를 때 붉은색이나 초록색 중에 하나 고를까 진짜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독 잘 보이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게스트 먼저 퇴장하시고 관객 여러분들 퇴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터를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